존 후이의 책 스코틀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생애와 신앙적 투쟁을 살펴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버트 롤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세기 후반 스코틀랜드 교육과 신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로버트 롤록의 삶과 업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그의 뛰어난 학문적 성취는 물론이고 또 에딘버러 대학교 설립 과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당시 복잡했던 교회 정치 상황 속에서의 모습까지 한번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로버트 롤록.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단순히 한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뭐랄까 교육 행정가이자 신학자, 또 목회자로서 여러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죠. 특히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이후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격변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문적 명성이나 또 운하했다고 알려진 성품이 당시의 복잡한 상황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갔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그의 입체적인 모습을 통해 그의 진짜 영향력을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1555년 유서 깊은 자문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아버지가 일찍부터 그의 재능을 알아봤다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는 스털링에서 토머스 뷰캐넌에게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 뷰캐넌은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 역사가 조지 뷰캐넌의 조카이기도 했죠. 이런 수준 높은 교육 환경 덕분에 롤록은 어릴 때부터 학문적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단순 지식 습득 이상으로 아마 당시 인문주의 교육에 영향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군요. 자료를 보면 그냥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성품이 겸손하고 온화해서 스승이나 동료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그의 경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정확합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대학 시스템이 지금과는 좀 달랐어요. 한 교수가 자기가 맡은 학생 그룹을 입학부터 졸업까지, 그러니까 4년 과정을 쭉 책임지고 가르치는 방식이었거든요. 롤록은 이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자마자 정말 젊은 나이 23살에 바로 그 자리, 철학 교수직에 임명이 됩니다. 이건 그의 학문적 능력은 물론이고 그의 성품이나 잠재력에 대학 측에서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살의 교수라니 정말 요즘 기준으로 봐도 대단한데요. 그런데 단순히 임명만 된 게 아니라 교수로서도 꽤 성공적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4년 동안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크게 이끌어냈다고 하니까 교육자로서의 능력도 이미 검증된 셈이네요. 바로 그 점이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때 수도인 에딘버러에서는 제임스 6세 국왕의 칙령으로 새로운 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1582년에 설립 인가는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의 기틀을 잡고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했죠. 에딘버러시 행정관들이 적임자를 찾던 중에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교육 성과를 내고 있는 롤록의 명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대학, 그것도 수도에 세워지는 대학의 사실상 첫 책임자로 그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교육 성과만 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자질도 고려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의 검증된 교육 능력과 명성이 가장 중요했겠죠. 하지만 그의 온화하고 협조적인 성품 역시 중요하게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려면 여러 사람들과 협력해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롤록의 성품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죠. 1583년 겨울, 그는 이 중책을 받아들이고 에든버러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봐야겠네요. 자료를 보면 사실상 그가 유일한 교원이자 행정가였다고 하니까요. 총장 역할과 교수 역할을 혼자 다 해야 했던 건데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스타트업 창업자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그 비유 적절하네요. 실제로 초창기 대학 운영은 롤록 한 사람에게 거의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 덕분인지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에는 모든 학생을 한 반에 모아 가르쳤지만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수준별로 반을 나누어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그의 리더십과 행정 능력이 발휘되는군요.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 적절한 인재를 영입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롤록은 젊고 유능했던 던컨 네언을 추천해서 1583년 11월에 대학의 두 번째 교수로 임명합니다. 네언이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맡아주면서 롤록은 다른 과목과 대학 운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안타깝게도 네언은 다음 해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지만 롤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대학의 기틀을 다져나갑니다. 내연의 이른 죽음은 정말 큰 타격이었겠네요. 하지만 대학은 계속 성장해야 했을 테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시스템을 더 확장해 나갔나요? 롤록은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네언의 후임뿐 아니라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섭니다. 애덤 콜트와 알렉산더 스크림저라는 두 명의 교수를 더 임명해서 마침내 세 개의 학급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죠. 라틴어 1학년, 그리스어 2학년, 그리고 롤록 자신이 직접 맡은 논리학 및 철학 3, 4학년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완성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에딘버러 대학교 초기 학제의 뼈대가 됩니다. 그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학은 빠르게 안정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에딘버러 대학교의 설립 아버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업적이네요. 그의 노력은 첫 졸업식에서 결실을 맺는군요. 1587년에 귀족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공개 졸업식이 열렸고 48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고요? 이 졸업식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졸업생들이 국민 언약, 내셔널 커베넌트에 서명했다는 점입니다. 이 언약은 1580년에 작성되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1586년부터 대학에 도입돼 모든 학생에게 제시되었는데 이걸 졸업식에서 공개적으로 서명하게 한 것은 대학이 단순히 학문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교회의 신앙과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당시 대학이 국가와 교회의 운명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졸업식 이후에 롤록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겼군요. 특정 학년을 계속 담임하는 대신 총장직은 유지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신학 교수직을 겸임하게 됩니다. 연봉으로 400마르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당시 어느 정도 가치였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신학 교수와 주일 설교에 대한 보수였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그의 대학 내 일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히 행정 업무만 본 게 아니라 매일 아침 학생들과 함께 공적인 기도를 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 구절을 직접 해설하면서 실천적인 삶의 지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이건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학생들의 신앙 인격 형성에도 깊은 관심을 쏟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그의 목회자 양성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료를 보면 특히 졸업반 학생들에게 목회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했다고 해요. 단순한 학자나 행정가를 넘어서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정말 진심이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부지런하고 또 능력 있는 설교자로도 명성이 높았다고 하죠. 네, 그의 영향력은 그렇게 교육 현장과 강단을 넘어서 이제 저술활동으로까지 확장됩니다. 롤록은 그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성경 주석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로마서와 에베소서 주석은 그의 신학적 깊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그의 저술이 당시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죠. 바로 유럽 대륙의 저명한 신학자 테오도르 베자의 평가입니다. 자료에 인용된 그의 편지 내용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칼뱅의 후계자로 알려진 테오도르 베자가 롤록의 주석, 특히 에베소서 주석을 읽고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걸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판단의 정확성, 놀라운 간결함, 그리고 문체의 우아한 면에서 이와 필적할 만한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그냥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신학이 유럽 대륙의 주류 개신교 신학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롤록의 저술이 스코틀랜드 신학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된 셈이죠. 와, 정말 대단한 평가네요. 로마서와 에베소서 외에도 시편 일부, 다니엘서, 요한복음, 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골로새서 등 신구약 여러 권에 대한 주석과 분석서를 남겼습니다. 특히 로마서와 히브리서 분석을 통해서 유효 소명 교리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고요.
그의 저술들이 동시대는 물론이고 후대 신학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롤록은 학문적 성취, 교육행정, 신학조술, 목회활동 등 정말 다방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면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한 인물의 밝은 면만 보여주지는 않죠. 자료는 그의 교회 정치 문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톤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의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당대 역사가 칼다우드는 롤록에 대해서 독실한 사람이었지만 교회 정치 문제에는 단순했고 심프, 남의 말을 잘 믿었으며 왕당파로 돌아선 옛 스승 토머스 뷰캐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학문과 신앙의 깊이에 비해서 현실 정치, 특히 교회 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에는 다소 순진하게 대처했다. 이런 뉘앙스로 읽힙니다. 이 평가를 이해하려면 당시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제임스 6세 국왕은 왕권 신수설을 믿고 있었고 교회를 국왕의 통제 아래 두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기존의 장로회 중심의 교회 정치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감독, 비숍 중심의 감독제, 에피스코파시를 강화하려고 했죠. 왕은 롤록의 명성도 명성이지만 그의 유순하고 온화한 성품, 그러니까 이지 디스포지션을 간파하고 이걸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보이는군요. 1597년 던디에서 열린 총회, 제너럴 어셈블리에서 롤록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바로 이 총회에서 왕의 의도대로 감독제를 강화하는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전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방향이었죠. 또한 그는 에든버러 교회 의성 문제와 관련해서 왕을 직접 만나서 협의하는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했고요. 네, 이것은 롤록 개인의 신념이나 의도와는 별개로 그가 가진 명성과 지위, 그리고 그의 성품이 당시 강력한 정치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의장을 맡았던 던디 총회의 결정들은 결과적으로 왕의 교회 장악 시도를 돕는 결과를 낳았고 이건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질 스코틀랜드 교회와 왕권 사이의 극심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독실한 신앙인이자 뛰어난 학자였던 그가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헌신했던 장로교적 질서와 상충될 수 있는 결정에 연루된 셈이니까요. 참으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의 온화함이나 어쩌면 타협적인 성향이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본인의 의도는 선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세력에게 이용될 여지를 준 것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의 신념, 타고난 상품, 그리고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제도적 혹은 정치적 압력 사이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롤록의 사례는 이런 요소들이 한 인물의 삶과 또 역사적 평가에 얼마나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순진함이나 단순함이라는 평가 이면에는 어쩌면 타협을 통해서 더 큰 갈등을 피하려고 했거나 혹은 왕의 권위에 순응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 인물을 평가할 때 그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압력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로버트 롤록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그의 핵심적인 기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에든버러 대학교를 설립하고 초기 발전을 이끈 위대한 교육 행정가였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뛰어난 스승이었으며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저술을 남긴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그의 학문적 탁월함과 교육에 대한 헌신은 스코틀랜드 지성사에 정말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자료를 통해서 교회 정치 영역에서의 그의 한계랄까 혹은 좀 복잡한 면모도 확인했습니다. 그의 독실한 신앙심과는 별개로 현실 정치의 거센 파도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렇죠. 그의 삶은 뛰어난 지성과 깊은 신앙심이 때로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의 어떤 취약성이나 논란의 여지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완벽한 영웅이라기보다는 시대적 한계와 개인적 특성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거죠. 로버트 롤록, 빛나는 업적과 존경받는 신앙,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 경랑 속에서의 고뇌까지 정말 다면적인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든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고자 할 때 자신의 신념과 외부의 압력,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또 길을 찾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로버트 롤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깊은 신앙심과 뛰어난 지적 능력이 때로는 정치적 순진함이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공존할 수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조직이나 거센 사회적 압력 속에서 자신의 핵심적인 신념을 지키면서 동시에 어떻게 지혜롭게 길을 찾아 나아 계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면서 오늘 롤록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